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잠시 후 귀국을 합니다. 반 전 총장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험을 앞세워서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반 전 총장의 지지자들로 그야말로 인산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반 전 총장은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입국장에 도착을 해서 취재진을 상대로 귀국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귀국 소감을 묻자 반 전 총장은 가슴이 벅차고 또 설렌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10년간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생각도 많았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네. 잠시 후면 귀국하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반기문 전 총장이 저희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네,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반 총장의 입국, 이제 대선 전국의 개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30년 만에 아주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마지막 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반 총장이 올해 들어오기 전에는 좀 그 패가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초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탄핵 정국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예. 그러면서 개헌 얘기를 했고 개헌을 중간 매개로 해가지고 친문이냐 반문이냐 빅텐트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핵심 고리가 딱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그 도착해서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실의에 차 있는데 메시아를 지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좀 경청을 하는 모드로 그 소통을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소프트 랜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역시 설 민심을 두고 이렇게 예. 좀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그 오랫동안 외국에 계셨으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실감 있게 좀 체감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게 지금 처음에 뭐 촛불 집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민심에 대해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계셨다고 해도 그 민심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좀 로코드로 이렇게 좀 신중한 그리고 예. 소극적인 이런 예. 모습으로 하질 않나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지금 축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현수막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입국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의 어떤 대선 전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미 대선 전국 시작된 거기 예. 때문에 이걸 본격화하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후보이면서 가장 강력한 둘 중에 하나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의 장면은 유엔 사무총장으로만 오신다면 귀국하시는 예. 거라면 이건 일정 부분 금이 환영입니다. 네. 금이 환영인데 또 다른 요소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출마를 안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지만 예. 지금은 이제 축제 분위기로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검증의 시간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검증의 과정 속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이미 있어요. 박연차 23만 불이라든가 또는 동생과 조카의 어떤 기소권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내세우는 어떤 메시지, 즉 화합과 통합을 내세운다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화합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또 그런 어떤 방법론은 어떤 건지 뭐 이걸 모든 걸 오늘 한꺼번에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얘기해야만 지금의 어떤 귀국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회 환경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에 맞춰서 일단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정식을 15일에 갖고요. 이어서 25일에는 유승민 의원 또 남경필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또 김부겸 의원과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대선 주자들이 그 출사표를 던지겠죠. 예. 왜냐하면 설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밥상머리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국적인 선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을 놓칠 수는 없겠죠. 대선 주자라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스케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뭐 특별하게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은 뭐 약간 탐색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지금 양강구도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 이 양쪽의 대표 주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를 맞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출마 의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헌이나 다른 뭐 반문재인 빅텐트라고 하는 이름의 또 합종 연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패들이 묶여가지고 합종연행의 단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물론 그거는 뭐 스케줄이 나와야지 각자 주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만나고 또 회합하고 또는 내부에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갈무리가 되겠지만 일단은 설까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합종연행이 있을 거고 누가 대표 주자로 나설 거냐 이런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이 끝나고 하면 설 끝나자마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셔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지금은 신선한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계기인데 이거를 놓치면 또 정치권의 뉴스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식상한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설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 아닙니까? 이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전 국민이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고 이 설 민심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후보들이 잠재적 후보들이 설 전에 뭔가 후보의 경선에 나아가는 걸 선언하는 그런 장면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후보는 설 전에 예비등록 후보를 다 마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설 민심을 이제 본인들이 프레임하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설 전에 이제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 아마 반기문 전 총장도 설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출마의 변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출마 이 변을 안 하고서 이 설을 지나가게 되면 설 상에서 실질적으로 화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대부분의 후보들이 설 전에 자신들의 어떤 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네. 좀 전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반 전 총장이 입국 심사를 거친 후에 이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인산인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반 전 총장의 귀국을 두고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반 전 총장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 참여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지금 약간 관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은 국민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뭐 확실한 후보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유보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반 총장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기에는 내부적인 역량이 굉장히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정당들과 어찌 됐든 같이 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다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반문재인 빅텐트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건데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상당 부분 좀 관망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같은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매달리지 않겠다. 예, 이거는 약간 무슨 결이 다른- 의미냐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와라. 우리는 그 유승민하고 경선을 통해서 당신이 몸값을 증명하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스처가 있는 거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그래도 많은 뭐 대선 그 지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대선 주자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 도움을 안 받고 과연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복선들이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계속 유혹도 하고 또는 견제도 하고 하면서 반 총장을 끌어들이는 전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 총장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 총장은 지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권 보수 진영에 누구와 같이 연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 결국은 문재인 대표와의 양강 구도에서 지금 반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정면 돌파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예.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그 정치 단체들 정당들과 세력 연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그 정당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100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개인 플레이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예. 아주 중요한 게 그래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프레임을 자꾸 세력 간의 균형 그리고 또 야당에서 만들어오는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오는 그런 프레임에 좀 갇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뭐 새누리나 지금 예. 뭐 바른정당이나 모두 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원해요. 네. 왜냐면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근데 그 발언은 조금 그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원하지 하시는 않는다는 거는- 거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한동안은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하나의 공당으로서 뭔가 아쉬운 표현을 계속 한다 그래서 뭐 당이 갑자기 좋아질 것도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잠재적인 후보가 와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데 지지율이 반기문 전 총장이 올 경우에 지지율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당장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예. 독자 세력 한동안 이제 머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러브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을 지금 새롭게 쇄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해도 있고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진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러브콜을 보내고 싶은 심정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럼 국민의당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추승호 원내대표가 정치인이 아닌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늘 장면에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에서 오는 부분은 환영을 하는데 이거는 단지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고 돌아와서 얘기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즉 대선 주자로서는 그 다음부터 검증을 받고 우리의 뭐 나중에 제3지대에서 만났을 때에도 또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대선 후보로서는 환영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돌려가며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동안 반기문 총장이 어느 당과 손을 잡느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부소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혼자 당을 세우기에는 아직 국내에서 뒷받침해줄 이 정치 세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보셨는데, 그런데 반 총장 측은 당분간은 기존 정당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입장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정당과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은 단점들이 더 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대선 때까지 가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정계 개편 본인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나 뭐 합종연행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건데, 실제로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 총장이 나와라 하면 나갈 분들이 한 1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판을 짤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충청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 전체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보수 진영의 그 표는 TK나 PK,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다 보면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반 총장은 결국은 검증과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검증 부분은 사실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어제 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동생과 조카의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대변인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보다 국민들이 보기에 시원한 대답을 준비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뭐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비전 제시인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극한이 와서 저소득층 뭐 서민 이쪽하고 그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와 그 각을 세우기에는 쉽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새를 좀 만들려고 하면은 안보나 외교, 통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커리어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반 전 총장이 아직 로드맵을 못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기도 어렵고 예. 아직 못 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택지를 뭔가를 규정을 못한 건데, 일단 한 가지는 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독자 세력화한다. 예. 즉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한동안은.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이라든가 새누리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한 곳을 선택해서는 민주당의 뭐 후보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결국은 이걸 다 합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독자 세력화하고 이 기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당과 어떻게 선거 연대를 연대를 할수 가져가느냐, 있을지.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승기를 잡아내느냐, 그거를 이제 짤 것 같은데, 예. 그게 굉장히 지난한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뭐 김종인 뭐 전 대표라든가 뭐 손학규 전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 뭐 등등의 뭐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3지대에서 뭔가 이걸 뿌려내고 거기에서 후보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 노선 로드맵이 다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는 그걸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독자 세력화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일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충청계 일부라든가 해서 힘을 모아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먼저는 뭐 바른정당이라든가 새누리당 일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이 반 전 총장이 그 잠시 귀국과 함께 전할 귀국 메시지일 것 같은데, 뭐 일단 전해지는 거로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메시지에 국민화합과 또 국가 통합이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겠죠.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 환경이 굉장히 균열돼 있고 분열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유엔 총장을 했던 자격으로서 그 정도의 어떤 이 경험과 역량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겠다, 화합을 시키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을 한번 이 리드해 보겠다. 뭐 이런 리더십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합과 통합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지 화합과 통합이라는 말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합과 통합이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그리고 통합과 화합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 질문들이 계속 잇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질문들이 기자들로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생 문제라든가 본인의 23만 불 뭐 수수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명쾌하게 답변을 준비하고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국민들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이 농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 이거 굉장히 민감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마 지금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아마 이걸 좀 클리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메시지에서 담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소장님은 뭐 어떤 메시지가 실릴 것 같습니까? 일단 국가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무엇을 위한 화합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향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뭐냐,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이 그걸 향해 가는데 지금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는 좀 그 대충이라도 큰 그림에서라도 좀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개헌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개헌을 하질 않겠다고 버티는데 반개헌으로 보면은 반문재인 연합이 공통점이 결국 개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개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반문재인 연합의 수장으로서 대척점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막연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개헌의 의지와 현실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끊고 나가야 합니다. 몰랐다 이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최순실 그 게이트에서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랐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 몰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역대 대통령 87년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들이 결국 가족과 네, 예. 지금 지금-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잠시 후에 귀국 소감과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반전 총장의 지지자들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요. 네, 옆에 부인 유순택 여사도 함께 입국장에 도착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취재진을 상대로 귀국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귀국 메시지에는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 결과도 간략히 설명하는 동시에 또 자신을 향해 제기된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조금 뒤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많은 많은 취재진들이. 취재진과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뒤에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에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이렇게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반전 총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수재 게이트와 탄핵 정국 등 정치 현안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등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드러낼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환호 속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대담을 계속 좀 이어가 보면 그 메시지를 아까 좀 설명을 네. 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일단은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 권력자가
결국 친인척과 비선실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87년 체제 이후에 모든 권력자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마침 귀국하시는 전날 동생과 조카의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얼마나 단호하게 권력자로서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래서 단호한 입장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박연차 문제에 대해서 박연차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예.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으면 만약에 그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뒤면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유승택 여사와 함께 입국을 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첫 일성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귀국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 마이크를 잡고 귀국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서 제가 예상한 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 또 선출직과 관련된 유엔 조항,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일단 한일 위안부 합의는 뭐 내용이 아닌 그 합의에 대한 환영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합의를 분쟁이 있는 두 국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칭찬 전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반천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한국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분례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는 느낌이 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 뭐 이거는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폐지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합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그런 뉘앙스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반 전 총장의 이런 담화는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단어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건 대선 출마 선언과 진배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정치권 전체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즉 정치권 전반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실상 책임이 네.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본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선명한 대권의 출마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뭐 국민 대통합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앞서 부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은 사실 좀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아직은 뭐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그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교관으로서의 모습으로는 뭐 굉장히 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대권 주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거다라고 항변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정치가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아까 위안부 소녀상 부산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뭐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외교적인 수사를 좀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정치인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대권 주자는 국민들한테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메시지를 좀 만들어서 던져드려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마 그 메시지는 좀 그 이렇게 국민들과 많이 접촉을 해보고
그 설 전에 뭐 출마 의사를 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지금 본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 뭐 반 총장이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내일은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또 모레는 충북 음성과 충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반 전 총장의 귀국 후 동선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뭐 일단 내일 뭐 현충원 예. 그리고 모레 뭐 음성, 충주 이건 뭐 고향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이후죠. 그 지도 이후에 팽목항도 방문을 할 그렇죠. 것으로 그래서 그 보이죠. 이후에 지금 거론되는 데가 뭐 예컨대 팽목항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구 서문시장이라든가 뭔가 좀 국민들의 아픔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지역들이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민심을 얻고자 하는 청취하고자 하는 광폭 행보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것이 얼마만큼의 이제 진정성을 갖고 전개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과거에 이제 작년에 오셨었어요. 작년에 오셨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이미 난지 뭐 있었는데 예. 기존에 있었는데 그 해에는 또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은 대선의 행보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읽혀지면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대선 가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진정성을 갖고 보기가 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민심 청취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이제 이 일정에 잡힐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국엔 설 민심과 굉장히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변에 뭐 캠프도 이미 많이 차려진 것 같은데 예. 얼마만큼 이제 충실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상황을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취재진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 반 전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어제 이 미국발 뉴스에서 동생과 조카의 뇌물 혐의 기소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네, 이건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것이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특히나 이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주변의 어떤 관리,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과 이제 조카의 어떤 부분이 미국 맨하탄 연방법원에 의해서 연방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형량이 지금 큰 걸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어요. 30년, 60년짜리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가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명확하게 좀 선을 긋거나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연차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연차 23만 불 투수건도 예.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려면 아예 고소를 해서 관련한 부분들, 즉 관련 언론기관을 고소함으로 해서 법적기관이 실질적으로 검증함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해소시키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입국장을 지나서 반기문 전 총장이 공항철도를 타러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 사실은 앞서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걸 바꿔서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일정을 바꿨거든요. 이 부분은 뭐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언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야말로 뭐 취재진으로 인산인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부터 저런 것들이 좀 보기 꺼려져가지고 승용차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그림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저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의지를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는 현충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인 그쵸. 거고 예. 두 번째는 고향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지역 기반을 좀 튼튼히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논쟁적인 부분들은 좀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국민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있는 그대로의 그 국민들과의 대화하는 모습들을 좀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논쟁적인 부분에 가면은 뭐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곡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방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결국은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가, 자기의 그 말과 자기의 철학으로 그 현상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뭐 설까지 그 기간이 있는데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역시 정치인들은 뭐 연습을 하거나 그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충분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인수위도 없는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후에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면 이 가장 강점인 게 아무래도 이 정치 캐릭터가 외교안보지 않겠습니까? 앞서서도 인류 평화 약자 위해서 10년간 노력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반 총장만의 경력 이번 대선에서 뭐 상당한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딸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국제적인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소녀상 문제라든가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의 어떤 통상 문제, 뭐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어떤 뭐 유지 비용 문제,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죠. 그렇죠. 거기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입니다. 계속 위력이 강해지고 있는 문제인데 방치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런데 뭐 유엔 사무총장이고 몇십 년 동안의 외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물꼬를 두고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리더십을 보인다 그러면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고 국민들에게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사실 외교로는 못 이긴다. 국제 정치를 못 이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에 찬착하려는 경제 문제, 뭐 사회 문제, 교육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 캠프를 이제 만들면서 예. 외교관 측근들을 이선으로 물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은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전공을 찾기보다는 본인이 몇십 년 동안에 했던 그 전공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영역에 천착을 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쫓아다니면 자기의 어떤 기반이랄까요? 그리고 역량을 약한 부분에서 영역에서 상대방과 경쟁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저쪽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역시 모든 좋은 얘기들은 대선 주자가 다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소통이나 양극화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대적인 장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건 오히려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역시 위기관리 문제. 지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핵 문제나 주변 국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줘야지 그나마 그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래야지 그 샤이 보수들이 좀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선 전략 차원에서 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극화니 뭐 소통이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 후보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보수에서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지 절대적인 강점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강점을 확실하게 활용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그런 전략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서울역으로 가기 위한 공항철도표를 끊는 모습 함께 보셨고요. 지금 공항철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이 짧은 대선 기간은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많이 불리합니다. 예. 많이 불리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잘 알지 못하면 거기 확신을 못 갖고 신뢰를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반 전 총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외교관이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했다. 그 부분이지 예. 사실상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그 내용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사안들을 능력들을 비전들을 정책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상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는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습니다. 즉 이번에 조기 대선이 탄핵이 만약에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선과 더불어서 바로 집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역량이 바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더 치열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을 지금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시간은 어떻게 보면 반 전 총장의 편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교수님은 일단 검증 기간이 짧아져서 반 전 총장에게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검증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거는 양면의 방향이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걸로 보면 되는 거고 결국은 반 총장이 대선 플레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유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을 활용해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검증해야 할 거는 다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거는 트럼프가 진짜 표되는 전략으로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짧고 길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검증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거보다는 프레임을 어떻게 대선 전체 이슈를 어떻게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 진짜 정치력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자기 좌파 세력들의 결집력과 추진력 그리고 확장력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나. 그래서 검증 기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기문 대선 캠프 측 실무진이 본격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전초기지로서 서울 마포역 인근의 둥지를 틀었는데 이 마포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도 마포에 있어서 이거를 마포 전쟁이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마포 원래는 뭐 우리가 지난 대선들을 보면 대부분 캠프를 어디다 차리냐면 여의도에 차립니다. 예. 마포에 차렸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선거를 치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도 원외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입국한 이 반기문 전 총장도 지금 뭐 원내에 있지 않습니다. 즉 여의도에 갈 필요도 없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 뭐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여의도보다 임대료가 훨씬 싸요, 마포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여기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의도 안에서 그냥 파묻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와서 있다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소통도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포 정치 시대가 열리는 거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지금 좀 전에 예. 네, 지금 좀 전에 화면을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시민들과 악수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네. 직접 표를 사서 공항철도를 타고 시민들과 만나서 어떤 직접 소통을 하겠다. 이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울 조력자들의 면면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조력자들의 이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소위 말한 친이계와 충청도 출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좀 꾸려지고 그다음에 외교관, 뭐 본인이 외교관 출신이니까 그렇게 외교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핵심 코어가 없는 연합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결집력이 있을 것인가? 뭐 이것도 양면이 있죠.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걸 봐서는 좀 그 여러 가지 아직 그 검증돼야 할, 증명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역시 돕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크게 와서 돕겠다는 사람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예. 결국 도움이 되는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원해야 하는 거죠. 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역시 설 연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전에 설 인사라고 하는 게 뭐 우리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만나시면서 결국 도와달라, 뭐 같이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대선 가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역시 아까 하셨던 그 마포에서 사무실을 낸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결국 여의도와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원칙이 선 거죠. 그래서 예. 너무 멀면은 또 여의도에 있는 실체가 있는 정치권과 너무나 거리가 멀면은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여의도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결국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하는 원칙에 가장 합당한 곳이 마포가 아니겠느냐. 다리만 건너면 여의도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반 전 총장 주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김종필 전 총리 쪽 인맥이 모였다며 뭐 MJP 연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엊그제 이제 발표된 인사들을 보면 예. 사실은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는 MB 때 이제 많이 측근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JP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교관, 전직 외교관 진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군 형태를 지금 꾸리고 있다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캠프가 초기 단계라 뭐 전형적인 어떤 캠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후보가 모든 것을 만기 침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장이 있어야 되는데 좌장의 어떤 느낌을 갖는 분이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좌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정책자문단이 굉장히 사실은 안 보인다. 뭐 한 분 이제 곽성준 이 고대 교수 한 명 이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 지금 이제 아직 수면 위로 안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드러나겠죠. 또 한 가지가 지금 제3지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형태로든 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는 제3지대 중요한데 여기에 매개고리가 개헌이거든요. 예. 근데 개헌에 대한 어떤 안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법학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진용이 아직은 여기 꾸려지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고 이렇게 등성등성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단결력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캠프로 이제 전환되느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관련해서 귀국 메시지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